미국 텍사스의 어느 마을 한국인들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피해자인 척한다며 우리 중국인 아이들은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서 분명 한국인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게 뻔하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여성은 자신의 딸이 한국 때문에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경악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낯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홀로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테일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 세 가족의 인생을 바꿔주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저희 애들은 못 말리는 사고 몽치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학교로 불려가 학부모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이유는 다채로웠죠. 어머님, 오늘 사라가 친구 물건에 손을 뗐어요. 어머님 헨리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이번에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이게 헨리의 일방적인 12인지라서요. 이외에도 자잘자잘한 문제로 얼마나 많이 불려갔는지 몰라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전화를 받아도 심장이 덜컹하고 주저앉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남편과 이혼한 후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이렇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믿었던 아빠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때문에 반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해 학교에 불려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딸이 아주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도 아는 아이들이었고 제 앞에서는 아주머니 걱정이 많으시죠. 사라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라를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위로해주기까지 하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동양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갔던 것도 있어요. 왜 동양인 애들은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에 놀러 가거나 잠을 자고 오는 건 쉽게 허락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을 너무 믿었나 봐요. 딸이 어울리던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사라는 더욱 반항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과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알고 보니 중국 애들의 손버릇은 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도둑질을 해서 유명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들 부모의 반응이었어요. 자식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빌지는 못할 망정 얼마 훔쳤는데요.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들을 신고하다니 어린애들 인생 망칠 일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굴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다군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 딸 사라도 저 애들처럼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나쁜 짓을 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디가 누나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똑같은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친구들과 가까운 남자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요. 두 아이들이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이 아이들을 갱생시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싸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큰 애들을 훈육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고 청소년 갱생 프로그램에 보내려고 했더니 그곳은 안 좋은 후기가 너무 많았어요. 트라우마를 심어줘서 더 큰 반항심을 불러온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중 아주 의외의 인물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피아노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저처럼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제게 새로운 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미국으로 왔다는 한국 가정의 아이였죠. 나이는 제 딸과 동갑이었어요. 다 큰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사뭇 긴장한 마음으로 학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경우는 대부분 안 좋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에게 음악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거나 사고를 쳐서 근신 중인 아이에게 뭐라도 시키려고 악기를 배우게 하는 등 학생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나온 학생의 얼굴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머리를 지저분하게 염색하고 피어싱을 눈, 코, 귀 가리지 않고 뚫어놓지 않았을까 했는데 단정하게 빚은 검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라와는 정반대의 차분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맞이하는 태도가 어찌나 예의 바른지 저는 제가 고급 호텔에 온 줄 알았습니다. 동양인 학생의 집에 가면 지켜야 하는 건 첫 번째 신발 벗기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저를 막더라고요. 이 집은 한국인인데 신발을 신나 하고 의아해야 하는데 학생은 실내용 슬리퍼를 꺼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배려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발 사이즈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제 사이즈에 맞는 걸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할 때마다 먼지가 떨어지네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청소를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 불편하시더라도 슬리퍼를 신어주시겠어요? 였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인가요? 심지어 먼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집은 새 집처럼 깨끗했습니다. 저희 집보다 10배는 깨끗해 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온다고 집을 청소하기까지 했다니 제가 호텔에 온 것만 같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텔은 체크인 전에 꼭 청소를 해주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니 고급진 거실, 한 귀퉁이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학생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 주셨어요. 어머님과 저는 반갑게 서로를 안으며 인사를 건네었죠. 학생의 어머니는 분명 저와 비슷한 또래일 텐데 나이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피부에 생기도 없는데 학생 어머니의 피부에는 기미도 하나 없었고 피부는 번쩍번쩍 광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10대의 아이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박수지였고 수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저를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어요. 별다른 문제를 가지지 않은 아이가 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나 했는데 한국 아이들은 피아노를 한 번씩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도 그랬고 어릴 때 시작한 피아노가 지금까지 취미 생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에게서 들은 건데 한국은 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이 꼭 있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쉬울 따름이었죠. 수지가 취미로 피아노를 쳤다길래 별다른 기대는 안 했는데 수지가 연주를 시작한 순간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아노 수준이 상위권 레벨이더라고요. 지금껏 이 어린애들만 상대하느라 이런 고급진 연주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귀가 호강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너 왜 전공을 안 하는 거니? 이 정도면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도 되겠는데. 그러자 수지는 얼굴을 붉히면서 에이, 이 정도는 한국 피아노 학원 가면 누구나 이렇게 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쇼킹했죠.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애들이 널려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간단한 동요만 쳐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수 받는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수지는 이 정도의 연주를 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수지의 실력과 한국 아이들의 수준에 놀라워하고 있던 그때 수지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방문 교육을 할 때 가장 긴장되는 건 학부모 참관이에요. 그래서 수지 어머니가 제 수업을 평가하시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죠. 수지 부모님처럼 수업료를 잘 쳐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수지 어머니는 그런 이유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수지 어머니는 쟁반 같은 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 쟁반을 제 옆에 있는 작은 탁자에 올려두시면서 우리 수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것 좀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셔요. 혹시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식을 주러 오신 거였죠. 정말이지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수업을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오든 안 오든 신경도 안 쓰는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나와서 하이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양반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식까지 챙겨 주다니 첫 수업부터 이렇게 감동하게 하면 두 번째 수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했습니다.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수지의 어머니는 이후로도 항상 갈 때마다 간식을 챙겨주셨고 수지는 단 한 번도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감사합니다를 하며 집 마당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죠. 수많은 감동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매 수업 때마다 받았던 수업료에 있었습니다. 돈을 특별히 많이 줘서 아니었어요. 수지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내미셨는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심지어 봉투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수고를 하셨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수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수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한 거죠. 그런데 수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모두에게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 집 어머니가 대뜸 나오더니 선생님 한국에서 왔다는 수지 있잖아요. 수지 수업도 하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지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고 영어가 아직 서툰데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영어 예의, 바른 영어만큼은 미국 아이들보다 잘 구사한다는 거였죠. 많은 분들이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존중하는 표현도 있고 어른들에게 쓰면 무례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만 써야 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아이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친구들끼리나 쓸만한 말도 어른에게 찍찍하죠. 마치 제 딸 사라처럼 말입니다. 수지의 예의 바른 태도를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도 느꼈다고 하니 수지의 선생님으로서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착잡하더라고요. 누구 딸은 어딜 가든 칭찬받는데 제 딸은 어딜 가든 욕을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라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수지를 괴롭힌 것이었어요. 둘이 같은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다른 반이라서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는데 사라의 중국인 친구들이 수지를 점찍어 괴롭히기 시작하며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변명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수지를 괴롭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국인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다른 학생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중국 학생들이 수지에게 한국은 성형왕국이라던데. 너도 성형한 거 아니야? 맞아.
한국인들은 지방 흡입도 엄청 한데 애의 어른 상관없이 말이야. 한국에는 먹토? 그런 것도 있더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라도 살을 빼려고 하는 거래. 야, 너도 그렇게 살 뺀 거지? 라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지가 예쁜 편이기는 하거든요. 어머니를 따라서 특별한 관리라도 받는 건지 피부도 뽀얗고 매끈하고 날씬하고요. 어른인 제 눈에는 수지를 질투한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지는 부모님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성형을 했다면 엄마 아빠도 성형을 했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수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피자나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정크푸드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간편식마저도 없었습니다. 야채를 볶거나 양념해서 만드는 나물은 야채여서 건강에 좋았고 사용하는 양념은 전부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숙성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저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화학약품을 써 만든 건데 말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먹토? 그건 햄버거만 먹다가 살찐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이내 수지의 부모님이 오셨고 저를 보시고는 많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수지의 부모님이 교장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밖에서 수지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겠지만 사과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지의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표정 짓지 마세요. 애들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커주던가요.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수지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와 어울려 다니던 애들의 부모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사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왜 남의 애를 잡아?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들이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이래서 한국인들은 안 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피해자인 척 한다니까. 우리 애들은 아무한테나 안 그래요. 분명히 당신들 자식의 원인 제공을 했겠지. 제발 그 입 좀 다무고 무릎이나 꿇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수지 부모님이 화가 나서 고소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애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으로 번질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수지 부모님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내 자식이 사고쳐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분명한 잘못이라면 가르치고 고쳐야죠. 중국인 학부모들은 이 깊은 뜻을 이해도 못하고 와과거리며 소리나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 고소할 거야 였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사소한 일로 고소가 난무하는 고소왕국이라지만 고소를 하면 누가 이기게 될지 정녕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수지 부모님도 이걸 아시는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체 제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한가득인 채로 학교를 나서는데 수지의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시며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서러운 마음이 터져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딴 여자랑 바람난 뒤 연락 한 번 없어 애들 문제로 의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럽고 힘들었었는데 수지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묵은 감정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간신히 감정을 정리한 뒤 수지 어머니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라를 한국으로 보내보는 건 어떠세요?
깜짝 놀랐죠. 사라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인인 수지를 괴롭혔던 애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를 한국으로 보내란요.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사라에게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계속 어울리게 두는 건 사라에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고 한국에 어떻게 보내라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예절 캠프가 있어요. 제 지인이 시작한 건데 전 세계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예절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는 캠프예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가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있어야 하는 캠프라. 일을 쉬어야 하는 게 걱정이 됐지만 일을 아예 그만두어서라도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지와 수지의 부모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두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공부한다고도 했고요. 이런 곳에 사라와 헨리를 보낸다면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사라와 헨리는 길길이 날뛰었죠. 사라는 내가 그런 꼬질꼬질한 나라를 왜 가야 해? 라고 했고 헨리는 그런 누나의 말에 동조했어요. 사라는 친구들한테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국은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랬어. 못 사는 나라인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 중국한테 덤비기만 한다고 그래서 한국인들도 쓸데없이 콧대만 높대. 엄마도 봤잖아, 수지라는 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기세 등등하게 다니는 거 못 봤어? 라며 강하게 반항했고요. 저는 사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교만하고 기세 등등한 게 아니라 자존감 높고 자신감 넘치는 거야. 그런 친구를 질투해서 괴롭히는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보호자로서 널 지켜줄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사라는 원래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친구들을 등에 업고 막 나가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한 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부모라면 보호자로서 널 지켜줄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진심인 척 해야 하는 거니까요. 사라가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사라는 이번만큼은 제 말을 따라주었습니다. 헨리는 누나가 간다고 하니까 잠잡고 따라왔고요.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걸 보았고 오기 전에 여러모로 찾아보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땅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넓게 퍼져서 살기 때문에 아주 도심이 아니라면 높은 빌딩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은 멋진 빌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딩만 있었다면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니 잘 다듬어진 가로수들이 답답한 도시에서도 숨 쉴 곳을 주는 듯 했습니다. 사라와 헨리는 티는 안 냈지만 발전된 서울의 모습에 놀란 듯 했고요.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며 사라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사춘기 문제야 사라는 조금만 외곽으로 빠져도 판자촌 같은 게 나올걸. 내가 드라마 같은 데서 봤어. 라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죠. 솔직히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저희가 탄 차가 서서히 외곽으로 빠지자 건물들은 사라지고 논밭의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사라는 이거 보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영상을 찍고 있었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보내주려나 싶었죠.
차는 굽이굽이 길을 타고 들어가 어느새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산인데 길이 너무나 잘 닦여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좋은 길이 깔려 있다니 의아해하며 산을 올랐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앞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동화처럼 갑자기 웬 사찰 하나가 등장했거든요. 나무 수풀을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다니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찰을 주변으로는 산이 있었고 드문드문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기 또한 신선의 폐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니 논밭이 있어 걱정했는데 이제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미국은 이런 자연을 보기 위해서는 한참을 이동해야 하거든요. 차로 열며 시간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울창한 숲을 본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라와 헨리도 이런 풍경은 처음이라는 거겠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알까 싶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이들은 새로운 풍경과 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저는 사라와 헨리에게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했고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아이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척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들은 몰랐겠죠. 관심 없는 척하면서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몰래 눈을 굴리던 걸 봤다는 것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저와 같은 학부모들과 사라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아직 어린데도 온몸에 문신이 있는 애들도 있었죠. 미국인들이 문신을 많이 하니까 다 하는 줄 아시는데 미국인들 중에서도 문신을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고 해도 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몸에 문신이 있다는 건 막 나가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 애들까지 이런 캠프에 오다니 사라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수지 어머니를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절 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당황했죠. 한 부모는 우리를 내쫓고 이상한 짓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저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학부모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한국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는 처음이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요. 그러니 저분들을 믿읍시다.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말을 썼을 정도로 예절 교육에 진심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희끼리 모이고 나니 막막하더라고요. 산속에 있는 건 좋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바로 그때 한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한 장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반상 같은 걸 꺼내 저희 앞에 두었죠. 뭘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달해라는 것을 배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달해라고 하면서 차와 차잔을 꺼내길래 그냥 차를 우리는 수업을 하는가 보다 부모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좋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마저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차를 우릴 때의 바른 자세와 예의 바른 손모양, 차를 주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대충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누가 차를 끓이는데 예의를 생각하겠어요. 차십 들어가지 않게 우려주면 그걸로 족하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화에서조차 예의를 지키려 한다는 것이 과연 동방계의 지국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배운다던데 달해를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게 살던 부모들도 차를 우려내고 마시자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지고 아이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했거든요. 그 후 이동한 곳은 수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술이라도 배우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뜸 불을 끄고는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살며시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점점 제 숨소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마음속 고요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했냐면 사고를 치면서 다니는 아이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취약해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충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명상 수련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죠. 초반에는 자기들끼리 끌끌거리고 장난을 치고 선생님을 놀리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고 차분히 그 아이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천천히 아이들을 기다려주다 보니 수련원에 온 지 3주째가 되던 날엔 모든 아이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4주가 되자 말투와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딴 사람 같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동안 부모들은 아이들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멀리서 걷는 것만 봐도 제가 내 자식인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차분하고 우아하게 걸어서 제가 사라인지 다른 애인지 모르겠다고요. 퇴소식 3일 전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라, 헨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어요. 사라, 헨리, 어땠니? 이렇게 묻자 사라와 헨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됐나 싶어서 놀랐는데 아니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았어요. 맞아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태도가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제멋대로 살았어요. 아이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니 이곳에 오기를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 미국에 있는 수지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올랐어요. 또 제 아이들처럼 막 나가는 아이들마저 갱생시킨 한국 예법의 놀라운 힘을 경험했습니다. 사라, 헨리가 결심한 게 금방 사그라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사라는 미국에 돌아온 후 단 한 번도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네 똑바로 살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으니까. 아, 그리고 수지 부모님한테 고소했는데 역으로 고소당해서 졌다며?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인들한테 된통당하니까 어떠냐? 너네는 무례하게 굴수록 힘이 세 보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진짜 힘은 겸손함에서 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사라는 그동안 내려놓았던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지를 본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물론 수지처럼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처럼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사라가 제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은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으로 인해 그 만행이 결국 들통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 사는 아리아나 비스콘티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어떤 중국 여자에게 아주 황당한 사기를 당했어요. 그 여자에게 맞은 뒤통수가 어찌나 아팠던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얼얼함이 느껴지는 것 같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같이 바보처럼 속지 마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선 저와 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작은 토마토 소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으로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맛이 아주 좋아서 꾸준히 주문해 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많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최근에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내실이 튼튼한 가족 기업에 더해 저는 완벽한 가족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의 대표인 할아버지는 커다란 아름 들이나무처럼 저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엄마 아빠는 제게 늘 자상하고 너그러우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3살 차이가 나는 멋진 오빠 마테오도 있었죠. 어린 시절 오빠와 저는 토마토 농장을 뛰어다니며 같이 잠자리를 잡고 놀았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하셨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저희 가족은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비극이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엄청난 행운인 것처럼 실체를 속이고 저희를 만나러 왔고 순진했던 저희 가족은 생애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제 16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여는 때와 같이 토마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여행 가방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디 가시는 거냐고 여쭈어보자. 부모님은 공장에 엄청난 양의 주문이 들어왔다며 그것 때문에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번에 얼굴을 굳혔죠. 혹시나 중국 출장이 길어져서 부모님 없는 생일을 보내게 될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꼭 가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처럼 전화나 이메일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저를 달래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딸이랑 떨어져 있기 싫은데 중국이랑 거래할 때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좋아. 중국에 산 거래 이메일을 보내면 해킹을 당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그 서류를 위조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 아빠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공장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거래에서 신용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대체 중국은 비즈니스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빠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 토마토 소스 상표권 등록도 해야 해서 이번에 중국은 꼭 가야 돼. 비즈콘티 토마토 소스는 명백하게 우리 집안의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나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임자거든. 만약에 어떤 중국인이 우리보다 먼저 비즈콘티 토마토 소스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면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아빠의 설명은 끝났고 이 황당한 이야기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다 있나 싶었죠. 저희 이탈리아에는 깡패 조직인 마피아가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엉망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제 생일을 코앞에 두고도 급하게 출장 스케줄을 잡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원래 제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만약 중국이 저 정도로 엉망진창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우리 딸 생일 전까지 돌아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두 분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시는 건데 마음 편하게 떠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 안 계시는 동안 우리 토마토 농장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며 말이죠. 그러자 부모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신 듯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저는 생전 꾸지 않았던 악몽을 꾸게 되었답니다. 글쎄,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서글프게 우시며 아리아나야 너희 엄마 아빠 못 가게 해야 해 가면 큰일 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서글프게 우시던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생생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죠. 창밖을 보니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앞으로 1시간 뒤면 엄마 아빠가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꿈에 불과하다 한들 꿈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괜한 말은 삼가는 것이 맞는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어느새 30분 뒤면 부모님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죠. 이젠 정말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분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저는 방문을 마저 열지다 닫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서 의도치 않게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거래처가 중국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거래만 잘 성사되면 우리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걱정 없겠어요. 당장 내년이 입학이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예요. 정말 한시름 놓았어요. 당시 19살이던 오빠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아무 내색하지 않고 계셨지만 사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중국에 가는 것을 말렸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다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중국으로 떠나셨죠. 저는 부모님이 중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혹시나 두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매일 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사고를 당하시지는 않았는지,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저에게 부모님은 황당해 하시며 아리아나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대고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죠. 그렇게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부모님이 귀국하시는 날이 되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셨고 거래도 잘 마치셨다고 했어요. 저는 역시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부모님의 몸에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몸에 열이 오르고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몸살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다녀오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날 새벽 결국 엄마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다행히 아빠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하셨고 탈수 증상도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 아빠의 상태를 보더니 피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오빠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할아버지는 아빠 옆을 지키고 계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서 응급실까지 달려오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꼭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착잡해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의사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쳐왔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폐혈증이에요. 이미 염증이 온몸에 퍼져버려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이날 이때까지 크게 알아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 없다고 다시 검사해보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혹시 최근에 두 분이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거나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지는 않았는지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바로 이틀 전에 두 분 다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중독에 의한 폐혈증인 것 같네요. 식중독은 주로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 중국이 딱 그런 환경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식재료 역시 세척하지 않아요. 또 식당에서는 여러 음식을 만들면서도 도마와 칼은 딱 한 개만 사용하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발생한 세균이 저희 부모님의 몸에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제 꿈에 나와 부모님이 중국에 가지 못하게 말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건 할머니가 기적처럼 만들어주신 기회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꿈이라 무시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이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고,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부모님과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심장이 청할래 망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곁에 할아버지와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힘을 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토마토 농장도 정성을 다해 갖고 왔죠. 오빠는 가족의 곁에서 지내고 싶다며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려던 계획을 수정해 이탈리아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빠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 했을 때 크게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는데 오빠가 어린 아리아나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죠.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오빠는 틈틈이 할아버지의 공장 일을 도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그 후로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오빠와 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토마토 소스 공장도 꽤 많은 성장을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했던 할아버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약해지셨죠.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서류를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이제 그만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며칠 뒤 할아버지를 북유럽 한 달 장기 투어에 보내드렸죠. 할아버지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며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신 후 저희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저희 공장에는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인은 채용하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만든 규정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청결하지 못한 중국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게 되셨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은 세상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중국화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가끔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저희 공장에 일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엄청 성실하고 센스 있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오늘 면접을 보러 오기로 한 사람도 한국 여자였기 때문에 오빠는 이 사람에게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합격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의 옆자리에 앉아 어떤 사람이 오려나 기대하고 있었죠. 잠시 후 까만 생머리를 길게 기른 20대 초반의 여자가 면접장에 들어왔고 자신을 한국에서 온 장유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유리라는 여자는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 여자들은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손톱과 윤기나는 머릿결 오밀조밀, 귀티나는 이목구비가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장유리라는 여자에게서는 그런 특징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심하게 기름져 있었고, 길게 기른 손톱에는 검은 때까지 껴 있었죠.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그 여자에게 정말 한국 사람이 맞냐고, 혹시 중국인인데 실수로 잘못 지원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는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서 못 믿겠으면 자신의 여권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로 그 여권을 건네받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것은 한국 여권이 맞았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표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말문이 막혀버렸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빠는 그런 저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제 대신 그 여자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장은 절대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다 보니 제 동생이 실수를 했네요.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사과의 의미로 장유리 씨를 바로 채용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오빠의 제안에 그 여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장유리는 저희 공장의 직원이 되었답니다. 처음에 장유리가 저희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부러 그녀를 피해 다녔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스럽기도 했고, 그녀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저를 별로 마주치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유리는 뜻밖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왜 자꾸 저를 피해 다니세요? 혹시 저 싫어하세요?
여느 날처럼 그녀를 피해 다니던 제게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고 저는 깜짝 놀라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던 날 중국인이라고 오해했던 일을 정식으로 사과했죠. 사실은 그날 바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서요. 그러자 장유리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나 씨가 한국인인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으니 아리아나 씨 같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죠.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다니 살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오히려 나는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는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으니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쳐요. 방금 전에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죠. 사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K-팝도 실은 다 중국 노래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만든 가짜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장유리는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제발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장유리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짓으로 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짝퉁 국가라는 사실을 굳이 저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유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리아나 씨가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했던 일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자꾸 저를 피하셨잖아요.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못난 한국인인 제가 위대한 중국인으로 오해받았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장유리는 그렇게 말한 뒤 이제 그만 농장에 일하러 가보겠다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방금 장유리와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국이 정말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다 중국을 따라한 것들이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장유리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이 사실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장유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추지 않고 털어놓다니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소 청결하지 않은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믿고 일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이 일에 대해 상의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처럼 장유리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장유리 씨를 오빠의 사무보조로 일하게 하는 건 어때?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은 일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유리 씨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저의 이 제안에 오빠도 동의했고 이틀 뒤부터 장유리는 농장이 아닌 오빠의 공장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죠. 장유리가 맡은 일은 간단했어요. 사무실과 탕비실을 청소하고 사무실에 물품이 떨어지면 채워넣고 서류 복사나 파일 정리 같은 간단한 사무 업무였죠. 그런데 장유리가 사무 보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장은 탕비실에 직원들이 출출할 때 먹을 간식을 항상 구비해 두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탕비실 간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간식 바구니가 아예 턱 비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죠. 또 사무실에서는 자꾸 볼펜들이 없어졌어요. 볼펜이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니 새로 사면 그만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볼펜이 필요한 순간에 보이지를 않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제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던 날 발생했어요. 그날은 토마토 소스를 새로 제조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농장과 공장을 오가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이번 토마토 소스는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조되는 것이라 특히나 신경이 쓰였고 저는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10분 만에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인지 저는 그만 급체를 하고 말았고 곧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잠시 쉬다가 오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장유리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바로 소파에 누웠죠. 그리고는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올려 누웠어요. 이 반지는 엄마의 유품이라 제가 항상 왼손에 끼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은 몸이 너무 부어서 반지를 낀 손가락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오빠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공장을 촬영하고 싶다며 어떤 PD가 찾아왔다고 아무래도 나와봐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그 PD와 촬영 일정을 조율하느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소파에 몸을 뇌었는데 문득 반지 생각이 났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할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서 테이블 밑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도 반지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였죠. 반지에 발이 달려서 도망간 것은 아닐 테니 누군가 훔쳐간 것일 테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장유리밖에 없었죠. 저는 바로 장유리를 불러서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지 네가 가져갔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펄쩍 뛰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반지 같은 것은 보지도 못했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사무실 안에 들어왔던 것은 나와 너뿐이었고 반지 주인인 내가 그것을 훔쳤을 리는 없으니 범인은 너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도 장유리는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반지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생사람을 잡고 이래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가 받은 이 정신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난 만류로는 받아야 화가 풀릴 것 같은데 도둑질을 해놓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장유리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장유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오빠가 달려왔는데 소름 끼치게도 오빠를 보자마자 장유리는 자기가 언제 난리를 쳤냐는 듯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리아나 씨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불쌍한 척까지 했죠. 저는 장유리의 앞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빠는 장유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장유리 씨가 반지를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그 여자의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아서 장유리가 범인이 맞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제가 너무 무섭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는 악녀가 되고 장유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피해자가 되었죠.
당연히 반지는 찾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저는 반드시 장유리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결심했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과 탕비실에 소형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탕비실에서 간식을 무식하게 먹어치우는 사람은 장유리였어요. 대체 욕심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장유리는 틈날 때마다 탕비실에 가서 간식을 먹어댔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몰래 간식을 자기 가방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공짜 간식에 눈 뒤집힌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사무실 볼펜 도둑 역시 장유리였어요. 그녀는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인지 볼펜이 보이는 족족 자기 가방에 집어넣더라고요. 게다가 장유리는 언감생심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오빠가 없을 때 오빠 의자에 앉아보거나 오빠의 겉옷에 몸을 비비는 등의 소름 끼치는 행동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영상을 오빠에게 보여주며 장유리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죠. 오빠는 장유리가 정말 구역질 난다며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만 내일 아침에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공장을 촬영하러 오기 때문에 당장 소란이 일어나면 곤란했고 결국 저희 남매는 장유리를 신고하는 것을 하루만 미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유리의 실체가 만천에 폭로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충격으로 입을 다무지 못하게 되었죠. 그날 저희 남매는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하며 공장에 출근했어요. 조금 있으면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지금은 사사로운 원한을 푸는 것보다는 공장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잠시 후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PD를 필두로 작가들과 카메라 촬영팀이 도착했는데 작가들 중에 예쁘게 생긴 동양인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양인 작가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PD가 저에게 그녀를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막내 작가 김소영 씨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그런지 우리말을 수준급으로 구사해요. 일은 또 어찌나 완벽하게 잘하는지 아주 우리 방송국의 보물이라니까. 그러면서 PD는 역시 한국인이라 그런지 우리 막내 작가는 남다른 것 같다며 한국인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장유리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상태라 PD의 말이 잘 와닿지 않았죠.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것인지 PD는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도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여기 작가분이랑 참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작가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혹시 그 한국인 직원을 만나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같이 사무실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한국인 김소영 씨와 장유리가 대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둘이 나란히 서자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둘은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둘의 외모가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한쪽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늘 봐오던 뽀얀 피부와 귀티나는 이목구비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기름에 떡진 머리와 누런 치아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장유리는 용케 한국말을 하기는 했지만 김소영 씨의 한국말 억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조차 둘의 언어 구사 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장유리에게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장유리는 자신은 한국인이 맞다며 우겨댔고 저는 할 수 없이 촬영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거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장유리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장유리는 우물쭈물하더니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무정의를 통해 몇 번 여권 정보를 조회하자 그 여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장유리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경찰들은 장유리에게 진짜 여권을 꺼내라고 요구했고, 그제서야 장유리는 자신의 실제 여권을 꺼내 보였는데 그건 바로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입군 년이 감히 뻔뻔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나를 가지고 놀아?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이 아주 내 재산 날인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장유리, 아니 중국인 양미에게 달려들었고, 오빠는 그런 저를 말리느라 진담을 빼야 했죠. 그 사이 경찰들은 양미를 끌고 갔는데 그 와중에도 양미는 안 돼 라고 한국말로 소리 지르며 한국인인 척 연기를 펼치다군요. 정말 가관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뒤 허탈해하는 저를 보며 한국인 김소영 씨가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해주었어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저 중국 여자를 잡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다더니 김소영 씨를 보며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몹쓸 거짓말들로 한국을 욕먹인 양미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김소영이라는 좋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딱 그거 하나만은 양미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 양미가 체포된 지 얼마 후 저는 양미가 훔쳐갔던 제 반지를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혼란스러운 일들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할아버지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실 텐데 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인가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미디어에서 뉴스로 보긴 했는데 사연으로 접하게 되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하튼,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